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 사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누가 여기서 지내라고 했어요? 잠깐만요. 여보, 당신 책상이 남편이 평생 아끼던 책상은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그 자리에는 안사돈의 운동기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 있던 남편의 사진들은 모두 사라지고, 대신 안사돈의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어머님, 어쩐 일로? 이게 다 무슨 짓이니? 어머님 친정어머님이 잠시라고? 이게 잠시야? 아버님 물건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이제 알겠어. 이제 다 알겠어. 내가 바보였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님, 이제 됐어. 다 됐다고. 그는 현관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요. 저녁에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당신이 해주는 거면 다 좋아요. 그것이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 남편이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히 달려간 병원에서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차리세요. 중환자실 앞에서 그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의사의 말에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달간의 병원 생활, 남편은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우리 애들 결혼도 봐야 하고 손주도 안아봐야 하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아버지, 두 아들도 끝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그는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아침에 급히 나가며 걸어둔 넥타이, 일담한 신문, 책상 위에 놓인 안경.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30년을 함께 한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더 살아야 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이 집에서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이 집. 은퇴하면 함께 텃밭도 가꾸고 손주들도 보면서 살자던 그 약속이 이렇게 허무하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3년, 그는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이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아들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그는 점차 고독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매일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했던가요? 그의 눈물도 조금씩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홀로서기. 그것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장인숙 여사님의 두 아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 39세, 작은 아들 33세. 그는 텅 빈 집 거실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큰애도 40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애기 소식이 없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식들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6년 전 큰아들이 결혼할 때만 해도 곧 손주를 안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아직도 그런 기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작은애는 또 어떻고 맞선도 보자는 말을 죽어도 안 하네. 그는 작은 아들의 모습도 떠올렸습니다. 취직도 했고 나이도 적지 않은데 결혼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지난 주말 친구들과 모임에서도 다들 손주 자랑을 하는데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늘 이 시간이면 남편과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잘 될까요? 텅 빈 집에 그의 한숨 소리만 울렸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벌써 손주 자랑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맞벌이를 하느라 바빴고 주말에도 거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 준비를 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작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엄마가 반찬 많이 해놓을게. 그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아들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고르면서 그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이번엔 결혼 얘기라도 꺼내볼까? 혼자서 장바구니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걱정도 덜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작은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너희들 결혼하고 손주 보시는 게 소원이었는데.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독단적이었죠? 아니야, 내 인생인데 뭐. 엄마가 너무 조급했나 봐. 작은 아들은 엄마의 어깨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품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아들과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가는 길에 작은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갈게요. 제가 이제 좀 달라질게요. 그래, 우리 아들. 전화를 끊고 그는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작은 아들에게서 희망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 어느 저녁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텅 빈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며 TV를 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시간 되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일인데? 평소와 다른 어색한 목소리에 그는 의아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인데? 그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습니다. 회사 같은 팀의 김소연이라고. 이번 주말에 한번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 아니, 그러면 좋지. 그는 기쁨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는 참았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드디어 작은 애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순간에 남편이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보는 자리인 만큼 부담스럽지 않게 밖에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첫 만남은 식당에서 하는 게 어떨까? 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토요일 저녁 약속한 식당에서 그는 작은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의 소연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우리 작은 애랑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같은 팀에서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벌써 5개월이 되어 가네요. 식사하는 내내 그는 소연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실력자라는 것,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도 자신의 몫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 요리에 관심이 많다는 것까지 모든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직접 요리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그래요. 기회가 되면 우리 집에서. 집으로 돌아와 그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작은애 참 좋은 사람 만났어요. 당신이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는 사진 속 남편의 미소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작은 아들의 연애 소식.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쁜 하루였습니다. 이제 큰아들의 아이 소식만 들려온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큰아들 부부가 집에 왔을 때 그는 작은 아들의 여자친구 소식을 전했습니다. 거실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큰아들 부부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 작은애가 여자친구 생긴 거 알아? 그는 기쁜 마음에 며느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큰며느리의 반응이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는데 참 괜찮더라고. 이번 주말에 집에서 다 같이 식사라도 하면 어떨까? 어머님, 그건 좀. 큰며느리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약속하지 않은 사이에 벌써 집에 데려오시는 건 좀 이른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가족들끼리 한 번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서로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큰며느리의 말에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큰아들도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나야 작은애가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그는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시기가 너무 이른 것 같아서. 큰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게 아니라면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처음 어머님 뵐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아세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저녁 식사를 마치고 큰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그는 혼자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서두르나요? 그래도 작은애가 좋은 인연 만난 것 같아서. 그때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소연이가 요리해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아, 그게 네, 조금 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처음부터 너무 서두르면. 전화 너머로 작은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알겠어요. 엄마,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작은 아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밤이 되어 그는 텅 빈 집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었다면 분명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을 텐데 혼자서 이런 결정들을 해야 한다는 게 때로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큰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마음 상하신 거 아니시죠?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서둘렀나 봐.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답답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좋은 뜻으로 한 말들인데 왜 이렇게 서로가 불편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갔을까? 그는 긴 밤을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마침내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는 텅 빈 집을 나서며 남편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좋은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식당에는 이미 큰아들 부부가 와 있었고 곧이어 작은 아들과 소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연이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쪽이 우리 형이고 형수님이야. 안녕하세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큰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테이블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큰며느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저는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난달에 승진도 했답니다. 아,
요즘 젊은 분들은 일이 최우선이시네요? 큰며느리의 말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맞추고 싶어요. 소연이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보통 커리어 우먼들은 결혼 후에 시댁에 신경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형수님은 전업주부신가요? 소연의 말에도 똑같이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둘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을 눈치채고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소연 씨는 요리도 잘한다면서요? 네, 주말마다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해요. 아이고, 바쁜데 언제 그런 걸 다 하세요? 큰며느리가 또다시 말했습니다. 시간 관리만 잘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형수님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시부모님 모시느라 바빠서요. 요즘 젊은 분들처럼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질 순 없네요.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남편 사진이 든 지갑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앞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지만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오늘 밤,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식탁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디저트를 먹는 동안에도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큰며느리가 갑자기 소연을 향해 물었습니다. 소연 씨는 결혼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은 계속 하실 건가요? 네, 물론이죠. 지금 제가 맡은 프로젝트들도 있고, 앞으로의 승진도 생각하고 있어서요. 아이는요? 큰며느리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결혼하고 2년 정도는 저희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그동안 승진도 하고, 내 집 마련도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계획적인가 봐요? 큰며느리의 말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형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살았어요. 너무 계획적으로 사는 건 오히려 불행할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달라진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큰며느리의 말에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기적이라뇨? 미래를 준비하는 게 왜? 얘들아 좀 먹으면서. 그녀가 말을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는 말이 틀렸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결혼은 양가 부모님도 생각해야 하는 거잖아요. 형수님, 부모님을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현실적으로. 현실적. 그런 말로 포장해도 결국은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죠. 그는 남편의 사진이 든 지갑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었다면 어떻게 중재했을까? 그만해라 소연이도 다 생각이 있어서. 어머님, 전 도련님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해서. 형님, 저도 진심으로 가족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두 사람의 말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소연의 손을 잡았고, 큰아들은 아내를 달래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나 봐요. 오늘 저녁의 충돌은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닌 가치관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앞으로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한 고비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건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며느리가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을. 어머님, 이 집 참 좋은 자리에 있네요? 그래, 너희 아버님이 평생 모아서 산 거야. 역세권에다가 학군도 좋고 나중에 재개발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때는 그저 며느리의 평범한 관심으로만 들렸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순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장 여사님, 며느님이 요즘 부동산을 자주 들리시나 봐요? 부동산이요? 네, 여기 시세도 알아보고 김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그의 마음에 작은 불안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현관문 앞에서 우연히 큰며느리의 전화 통화가 들렸습니다. 그래, 여기가 역세권이야. 우리 시어머니 댁 지하철역이랑 가깝고 학교도 바로 앞이야. 나중에 애 낳으면 완전 좋을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장만한 이 집을 며느리는 그저 부동산으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서는 집의 이곳저곳을 살피더니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집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유지비가 많이 드시죠? 나이 드시면 관리도 힘드실 텐데.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그 속내는 이미 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둘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이웃들에게 은근히 시어머니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집 관련 정보를 캐물었다는 것을. 장 여사님 댁이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자리 아니에요? 며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다고.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 들린 큰아들 부부의 대화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집으로 들어오면 어떨까요? 어머님은 좀 더 작은 집으로 모시고. 그래도 이건 좀. 당신도 봐요. 어머님 혼자선 이 큰 집 감당하기 힘드실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날 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이런 속셈이었을 줄이야. 창밖으로 달빛이 차갑게 비쳐들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그 달빛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작은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면서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며느리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많이 외로우시죠? 이번 주에 찾아뵈려고 하는데. 평소 3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추던 큰며느리가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웬일이니? 바쁜데. 아니에요. 어머님 생각하면 마음이 쓰여서. 그러던 어느 날 큰며느리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 방은 어떻게 쓰세요? 글쎄, 그냥 살림 도구랑 옷가지들 넣어두는데. 아, 이 방이면 애기 방으로 참 좋겠는데요. 햇빛도 잘 들고. 그는 큰며느리의 말의 순간 긴장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큰 방도 너무 넓으신 것 같아요. 혼자 계시기에는. 그래도 이 집에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제 말은 어머님도 편하시라고. 큰며느리의 말 속에 숨은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도련님 결혼하면 어디 사실 거예요? 글쎄 다 아직 생각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는. 새 신혼집을 마련하시겠죠? 큰며느리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요즘 전세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도련님도 힘드실 텐데.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머, 도련님 오셨네요. 큰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형수님, 웬일이세요?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자주 들르려고요. 작은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큰며느리가 발길을 뜸하게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자주 올게요. 소연이랑 같이. 그래. 너희들 바빠서 어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큰며느리는 계속해서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련님, 결혼하시면 신혼집은 어디로 생각하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요새 집값이 너무 비쌌죠? 전세도 만만찮고. 그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큰며느리의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이 집에서 살 거야. 그의 단호한 말에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이 집에는 너희 아버지와의 추억이 가득해. 아직은 내가 이 집을 지킬 거야. 큰며느리는 말없이 밥을 덜어냈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집을 나서며 큰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이 큰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그는 가족들 사이에서 큰 갈등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긴장감이 감돌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응, 무슨, 아내가 임신했어요.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년을 기다린 소식이었습니다. 정말이니? 네. 어제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이제 10주 됐대요. 그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드디어 손주가 생겼어요. 기쁨의 눈물을 닦으며 그는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큰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내가 좀 불안해해서 혹시 출산할 때까지 엄마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요? 순간 그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네. 집 근처에 큰 병원도 있고 전화를 끊고 그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마 전 큰며느리가 보였던 집에 대한 관심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아기는 건강하대요. 큰며느리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입덧은 없고. 아직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님, 큰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이 멀어서 좀 걱정이에요. 혹시 출산할 때까지만. 둘이 방은 써도 되는데. 그의 말에 큰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하지만 아기 낳고 나면 돌아가야 해. 순간 큰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날 저녁 작은 아들이 소연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형수님 임신했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소연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내신다고요? 작은 아들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그래. 병원이 가깝잖아. 엄마, 형수님이 그동안 집 얘기 꺼냈던 거. 작은 아들의 말에 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엄마도 알아. 어머님, 제가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소연의 말에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소연아. 그날 밤 그는 다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드디어 손주가 생겼어요. 기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네요. 우리 집이 이제 갈등의 씨앗이 될 것 같아서. 한 달 뒤 큰아들 부부가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큰며느리는 벌써부터 아기 방으로 쓸 공간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방은 어떨까요? 아기 물건들을 여기에. 그건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는 마음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임신이라는 기쁜 소식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 집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사진 속 미소가 오늘따라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점차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큰며느리의 상태를 살피고 입덧이 심할 때면 죽을 쑤어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고도 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 어머? 사돈 웬일이세요? 문을 열자 큰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커다란 트렁크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사돈, 우리 딸이 힘들다고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그래도 여긴 저희 집인데 갑자기 이렇게... 엄마, 오셨어요? 큰며느리가 반가운 목소리로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가 절 도와주시겠대요. 방 하나만 내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갑자기... 임신부한테는 친정엄마가 최고잖아요. 어머님도 편하실 거예요. 큰며느리는 이미 결정된 일인 듯 말했습니다. 잠깐만, 아들한테도 얘기를... 제가 벌써 얘기했어요. 남편도 좋다고 했는걸요. 그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은 채 모든 게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있어야죠. 뭐 집이 좀 좁긴 해도 있을 만하겠네요. 안사돈은 이미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와 방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 방이 좋겠네요. 햇빛도 잘 들고. 그는 남편의 사진을 무의식적으로 꼭 쥐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는 잠깐이에요. 아기 낳을 때까지만. 큰며느리의 말에 안사돈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아기 낳고도 100일까지는 있어야지. 첫 아기인데. 그날 저녁 작은 아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형한테 전화해서 아니야. 임신한 며느리 생각해서라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빠 물건들도 아직 알아. 하지만 지금은 참자. 그날 밤 그는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옮겨가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물건들을 저렇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마치 손님이 된 것 같은 이 느낌 하나둘 침해되어 가는 공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흔적이 지워져 가는 것 같은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사돈은 부엌을 장악하고 거실에서는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집이 좀 낙후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나름 살만해. 근데 언제까지 우리 딸이 여기서 이렇게 좁게 살아야 하나? 안사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집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TV 보는 시간도 모두 안사돈의 스케줄에 맞춰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죠? 밤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큰며느리가 아들을 순산했다는 소식이 병원에서 전해졌습니다. 그는 첫 손주를 보자마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봤어요. 당신 닮았네요. 퇴원 후 며칠이 지났지만 사돈은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나가라니요. 야박하십니다, 사돈. 그래도 우리 애기 100일까지는 봐줘야죠. 100일이요? 누구 마음대로 100일이라고 정했습니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첫 손주 키우시는데 그것도 못 봐주세요? 안사돈은 이미 완전히 자신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부부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 집에서 살면 어떨까요? 뭐라고? 어머님, 이제 저희가 이 집에 살면서 어머님은 저희 지금 신혼집으로 가시는 게. 그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희들이 뭐 하자고? 엄마, 이 집이 병원이랑도 가깝고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함께 일군 곳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사돈 일단 진정하시고 서로 좋은 방법이잖아요. 안사돈이 끼어들었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요?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자는 게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녀는 부엌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후한무치한 소리인 줄 알아요? 내 집에 와서 내 방에서 나를 쫓아내더니 이제는 아예 집까지 가져가겠다고?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엄마 생각해서. 시끄러워. 너 내가 네 생각해서 그동안 참아뒀더니 뭐? 집을 내놓으라고? 그 다음엔 뭘 가져가려고? 그는 부엌 찬장에 그릇을 집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당장 나가. 모두 나가. 어머님, 내일까지 짐 싸서 다 나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날 밤 그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큰아들이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날 내쫓으려고 할 줄.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한숨 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작은 아들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형이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됐다.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작은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혼자만 차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때 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큰 소리야? 형,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넌 상관하지 마. 이건 내 일이야. 상관하지 말라고. 이게 형 혼자만의 일이야.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집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맡기신 거예요. 형이 뭔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싶다는 거야. 뭐라고요? 넌 결혼도 안 했잖아. 이 집이 필요하겠어? 형,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너도 결혼하면 이 집 달라고 할 거 아냐? 그때 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도련님, 우리가 이 집에서 살면서 어머님도 모시고 형수님들이 이 집에 와서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뭘? 사돈어른 모시고 와서 불편하게 했잖아요. 그건 애기 때문에. 애기 때문에 이제 집까지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장인숙 여사는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둘 다 그만해. 하지만 두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 이러고도 형이에요. 너는 이 집 필요 없다면서 왜 이러는 건데? 전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요. 형처럼 재산 때문이 아니라고요. 뭐야? 순간 큰아들의 주먹이 작은아들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큰며느리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인숙 여사는 쓰러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들 나가. 제발 나가. 그날 이후 두 아들은 서로 얼굴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자라난 형제가 이제는 원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여보, 장인숙 여사의 한숨 소리만이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밤새 생각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걸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그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날, 두 아들을 키우며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는 손주까지. 애기는 죄가 없는데. 갓 태어난 손주 생각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을 하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내가 가져라. 네? 어머니 지난번 일은 대신 조건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첫째, 이 집의 반은 작은애 몫으로 남겨둬야 해. 둘째, 내 아버지의 서재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그리고 난 너희가 살던 신혼집으로 갈 테니 그 집은 내 앞으로 해줘. 어머니, 정말요? 애기한테는 좋은 아빠가 되어라. 너희 아버지처럼. 전화를 끊고 그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당신이 평생 일구신 이 집인데. 그날 저녁 큰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큰며느리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난 내일 짐을 싸마 너희 신혼집으로 갈 거야. 저희가 이사 도와드릴게요. 너희는 이제 새 시작을 하는 거고 나도 새 시작을 하는 거야. 그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의 구석구석에는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 기억나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짐을 싸는 내내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의 신혼집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양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됐어. 너희 새 시작을 축하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마지막으로 그는 남편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쌌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요. 이번에는 작은 집에서. 아들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갓 태어난 손주를 위해 그는 자신의 전부였던 이 집을 내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큰아들의 신혼집으로 가는 것,
그것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문득 남편의 유품 중 하나를 깜빡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여보의 시계 서랍에 두고 왔네. 그는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예전 집으로 향했습니다. 열쇠를 돌리고 들어선 현관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 신발이. 안사돈의 구두가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던 그는 안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멈춰섰습니다. 여기가 훨씬 좋지. 전에 집은 너무 좁았어. 안사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방 문을 밀었습니다. 어머님? 안사돈은 침대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썼던 그 침대, 그 자리에 안사돈이 버젓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 사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누가 여기서 지내라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을 둘러보니 안사돈의 물건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롱은 어딘가로 치워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안사돈의 화장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서재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당신 책상이. 남편이 평생 아끼던 책상은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그 자리에는 안사돈의 운동기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 있던 남편의 사진들은 모두 사라지고 대신 안사돈의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그때 큰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로? 이게 다 무슨 짓이니? 저 어머님 친정어머님이 잠시라고? 이게 잠시야?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재 한켠에 처박혀 있는 남편의 물건들을 만졌습니다. 아버님 물건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이제 알겠어. 이제 다 알겠어. 그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라리 미쳐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님, 이제 됐어. 다 됐다고. 그는 현관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큰며느리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 물건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마지막 양보가 오히려 남편의 흔적마저 지워버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에요. 손이 떨리는 것도 모른 채 그는 부동산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날 밤 장인숙 여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은 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모든 걸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아침 일찍 그는 지친 걸음을 하고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리 집을 팔려고요. 네. 그 집을 파시게요. 동네에서 20년 넘게 부동산을 해온 김 사장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제는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혼자 결정하셔도 돼요. 이제 그런 건 상관없어요. 어서 매물로 올려주세요. 발걸음을 돌리려는 그를 김 사장이 붙잡았습니다. 사모님, 잠깐만요. 이거 큰일 날 수 있어요. 혼자 이렇게 결정했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김 사장님, 제발요.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제 본 광경, 남편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그 집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남편이 평생 일해서 장만한 집인데
이제는 제가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 됐어요. 김 사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매물 내놓을게요. 근데 급하게 팔면 손해보실 텐데. 괜찮아요.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그날 오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집을 판다고요? 그래. 난 결심했어.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상해. 너희는 나한테 상의했니? 안방에 안사돈 들이고 아버지 물건들 다 치우고. 그건 죄송해요. 다시 원상복구 시킬게요. 이제 됐어. 늦었어. 에휴, 엄마!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겠어. 너희가 내 마음도 모르면서. 전화를 끊고 그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집인데. 하지만 이제는 정말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추억이 더 짓밟히기 전에.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큰며느리와 안사돈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왜? 내 집인데 왜 못 팔아?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안사돈이 나섰습니다.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제 멋대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이제 됐어요. 다들 돌아가세요. 이게 내 마지막 선택이에요. 더 이상 내 자존심을 짓밟히면서 살고 싶지 않아. 문을 닫고 그는 다시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요. 당신 유품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창밖으로 석양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30년 세월의 태양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로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시세보다 10% 낮은 가격이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김 사장님, 계약하시죠. 아주머니, 좀 더 기다려보시면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텐데, 이 동네 시세가 오르는 추세라. 아니요. 이제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세월이 담긴 집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이렇게 서두르실 건가요? 요즘 같은 때에 10% 낮은 가격이면. 김 사장님, 전 이제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도 김 사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단호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 집을 팔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보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추억이 더 이상 짓밟히지 않는 곳으로 가요. 부동산 사장이 건넨 계약금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매매가의 10%.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계약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망설이면 안 돼요. 그는 창가에 서서 동네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보아온 풍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매일 보았던 거리, 남편과 함께 걸었던 골목길.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장 여사 정말 파시는 거예요? 네. 이제는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서운하시겠어요. 30년을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새로 시작해야죠. 큰아드님은 아세요? 이제 곧 알게 되겠죠. 작은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을 파셨다고요? 그래. 이제 정리하려고.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넌 잘못한 거 없어. 이건 내 선택이야. 근데 왜 이렇게 싸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라면서요? 돈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빨리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이네요. 여보.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결단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당신 물건들, 이제는 제가 잘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더 이상은 누구도 당신의 흔적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계약금 봉투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30년 세월의 태양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녕이네요. 여보, 우리 추억이 깃든 이 집과 이제 진짜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문 좀 열어보세요. 큰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해, 너희는 내 안방에 안사돈 드릴 때 상했니? 그건 애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너희 본색이 다 드러났잖아. 큰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 모시려고 했다고. 잘 모시다니? 날 내 방에서 쫓아내고 남편 물건들 다 치워버리고 그게 잘 모시는 거니? 그럼 뭐 빈집에 평생 혼자 사시게 놔둬야 했어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뭔데? 네, 어머님 집이죠. 근데 그 집에서 우리도 살고 싶었던 거고 애기도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 내쫓으려 했단 말이지? 어머님, 우리가 언제요? 넌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거 아니니? 이 집 노리고. 뭐라고요? 큰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계산적인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집값 올랐다고 이렇게 팔아치우시고 뭐? 우리 생각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돈만 보시고. 이 입 다물어. 내가 돈이 급했으면 시세대로 팔았겠니? 그때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너도 똑같은 말 할 거면 나가.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어머님은 진짜 독하시네요. 큰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난 독한 시어머니야. 근데 너는 시어머니 등쳐서 집 뺏으려던 며느리는 뭐가 다르니? 어머님! 이제 됐어. 다 나가. 내일이면 이 집 새 주인이 오실 거야. 엄마, 그리고 하나 더. 이제부터 난 너희 엄마 아니야. 너희도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방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사진을 꺼내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을 버렸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네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빗물처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상도 고향 마을에 다시 돌아온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뛰어놀던 마을에 작은 집을 전세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요. 남편의 사진을 새로 산 장식장에 정성스레 모셨습니다. 서재에 있던 책상도 남편의 물건들도 모두 이곳에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대? 서울서 온 장씨네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작은 마당에 상추도 심고 고추 모종도 심었습니다. 꽃도 심어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었습니다. 이장님, 저도 부녀회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아이고, 좋지요. 우리 마을에 서울서 오신 분이 계시다니.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녀회 모임에서 김치도 담그고 명절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장 여사는 손맛이 좋네. 서울서 살림 30년 했으니까. 더 이상 아들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들 생각이 날 때면 마당의 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전 이제 괜찮아요. 우리 둘만의 삶도 나쁘지 않네요. 아침이면 들기를 산책하고 저녁이면 마을 노인정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장 여사, 내일 산나물 뜯으러 가실라요? 네.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봄이면 산나물을 뜯고, 가을이면 밤을 줍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는 것도 행복하네요. 당신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어느 날은 해가 저물 때까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이제야 제 삶을 찾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장인숙으로 살아가는 일상이 편안했습니다. 장 여사님, 내일 탑방 가실래요? 절에 다녀오시죠. 이웃들과 절에도 다니고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그의 삶은 조금씩 새로워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제가 선택한 삶이라 후회는 없어요. 마을 뒷산에 올라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향에서의 평화로운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합니다. 순간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소연이랑 네, 엄마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너는 내 아들인데. 전화를 끊고 그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작은애가 결혼한대요. 제가 가도 될까요?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아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소연이가 달려와 그를 안았습니다. 많이 예뻐졌구나. 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님도 더 건강해 보이세요. 신부 대기실에서 그는 소연의 웨딩드레스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어머님,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온다고 하시네요. 그래, 당연히 와야지. 형제인데.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 아들이었습니다. 잘 지냈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결혼식인데 앞자리로 가셔야죠.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리고 작은 아들과 소연이가 입장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작은애 보세요. 많이 행복해 보이죠?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떠나갈 때였습니다. 어머님, 소연이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고향이 멀어도. 그래, 너희 생활에 충실하면 돼. 큰아들 가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려면 와라. 마지막으로 작은 아들이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잘 살게요. 그래, 내 아버지처럼 가정을 잘 지키는 남자가 되어라.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애들 다 자기 길을 찾아갔네요. 이제 저도 제 길을 더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마당에 새로 꽃을 심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결혼식 이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작은 아들 부부가 찾아왔고 큰아들도 가끔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저희 이번 주말에 가도 될까요? 소연의 전화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마침 텃밭에서 상추랑 쌈채소가 한창이야. 고향집 마당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밥상을 차리는 동안 소연이는 옆에서 정성스레 돕곤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자주 와서 패 끼치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오는 게 더 좋아. 서울에서 함께 살 때보다 오히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의 조심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오려면 와라. 큰아들 가족이 찾아온 날
집안의 공기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큰 며느리는 말없이 아이만 챙기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꽃 예뻐요. 손주가 마당의 꽃들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직접 심은 거야. 큰 며느리는 마당 한켠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앙금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마당을 나서며 큰 며느리가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가끔은 두 아들 가족이 함께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작은 며느리 소연이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어갔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좋네요. 소연의 말에 큰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시간이 약이겠죠. 밤이면 남편의 사진을 보며 그는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니 날카로웠던 감정들이 조금씩 무뎌져 갔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돌아가는 손주의 인사에 그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여보, 천천히 기다려 볼게요. 언젠가는 모두가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마당의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의 상처를 돌아보게 만들었고 그 시간은 관계를 조금씩 회복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하루는 새벽 새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에 비칠 때면 그는 이미 일어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네요. 텃밭에서 풀을 뽑고 물을 주는 것으로 아침이 시작됩니다. 나무를 다듬고 김치를 담그는 손길에도 여유가 묻어납니다. 장 여사님, 산책하실 때가 됐죠? 이웃집 순자 씨와 함께하는 아침 산책은 그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도서관에서 무슨 책을 빌려올까? 점심 후에는 마을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책장 사이를 거닐며 고르는 책 한 권은 이제 그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걸 실컷 할 수 있네요. 오후에 햇살이 비치는 마당의 평상에서 책을 읽는 시간. 가끔은 졸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저녁이면 마을 뒷산 둘레길을 걷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하루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참 행복하네요. 밤이면 남편의 사진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더 이상 슬픔도 그리움의 눈물도 없습니다. 대신 평온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누구의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듭니다. 그의 마음에도 은은한 달빛 같은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닌 이렇게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잠자리에 들며 그는 미소 짓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의 평화로운 일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고요한 행복이 이제는 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